그래요. 난 궁궐 같은 집에 삽니다. 그리고 돈 많은 백인들이 그들 앞에서 피아노 치라고 돈을 줍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가자마자 그들에게 난 깜둥이일 뿐이라고요. 그 모욕을 감당해야 해요. 흑인들도 날 거부하거든. 자신들과 다르다면서. 난 충분히 흑인답지도 못하고 충분히 백인스럽지도 못하고 남자답지도 못하고. 그럼 난 뭔가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그린북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피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명배우 오즈입니다. 네.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찐 인생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쁜 본입니다. 오프닝 보면은 저는 사실 이 오프닝만 떼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인종차별이나 이런 문제가 되게 직접적으로 담겨 있는데 솔직히 저는 연예인들 생각났어요. 연예인들 되게 인격적으로 쉽게 모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뭐 돈 잘 버니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히 이제 그린북 영화를 보고 나면 느끼게 되는데 화려한 삶 뒤에 어떤 내면의 고통이 있는지 사람들이 보통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필요에 따라 딴따라라고 무시하고. 그치. 어떨 땐 너무 화려한 엄청 비싼 집 살고 이런 거에만 주목해가지고 다른 걸 또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이 양쪽으로 오가는 되게 내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이거 오가는 그 분열적인 것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오프닝을 고르면서 이걸 뭐 인종차별 이런 것 때문에 골랐다기보다는 요즘 제가 이 숏폼 중심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좀 큰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요즘에 그런 거 아시죠? 뭐 숏폼 이렇게 해야 뭐 잘 나옵니다. 릴스, 쇼츠 이렇게 해야 잘 나옵니다. 이런 공식들을 제가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자신을 최대한 납작하게 설명을 해야 그게 잘 팔리더라고요. 쉽게 진입하니까. 그런 거 있죠. 뭐 강남 사는 무슨 치과 의사, 뭐 40대 뭐 하는 직장인의 맞아요. 뭐 40대 뭐 50억 모은 사람, 뭐 아니면 뭐 어디 대학 나온 누구. 근데 그게 각자 모두가 누가 자기 자신을 더 납작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느냐 대결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 납작한 하나의 그 이름으로 나를 설명하는 걸 모두가 스킬처럼 여기는 거. 근데 이 그 대사에서 보면 그 어떤 납작한 정체성에 담길 수 없는 사람의 울분, 고민 이런 게 담겨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프닝으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거 여담이지만 남자답지도 못하고 이건 뭔가요? 그건 영화 보시면 나오니까. 보시면은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돈 많은 이거 영화 봐야 돼, 영화 봐야 돼. 남자답기까지 이제 잃어버린 거야? 그렇죠. 중요한 너무 질문을 힘들겠다.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작품은 일단은 제가 제 인생 영화를 하나를 소개를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서 이건 꼭 해야겠다.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우정에 대한 시리즈로 가져온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본의 아닌 시리즈네? 애써 만들어 놓은 야마를 걷어차버리고 인생 영화. 그러니까 야마 이전에 사실 이게 인생 영화가 있었는데 있었다. 그게 좀 맞아 뛰어들어가서 좀 2주 연속 우정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됐죠. 19년도에 우리나라에선 개봉을 했는데 또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나무조연상 그때 다 휩쓸었던 작품이고 저는 이거 사실 우연히 그때 비행기에서 그냥 봤었어요. 비행기 있더라. 맞아요. 아무거나 본다고 봤는데 이거 그 배경이 뉴욕을 갈 때 봐서 저한테는 또 뉴욕 갈 때 뉴욕. 저 뉴욕병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더 의미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뉴욕 여행을 만약에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뉴욕 배경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앞에 좀 그래서 나오죠. 완전 추천드리고 참고로 웨이브 TVing 왓챠 애플 TV에는 지금 다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 없어요. 넷플릭스에서 내려갔어요. 근데 일단 이 영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검색해서 딱 보시면 그냥 뭐 버디무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줄거리는 전형적인 버디무비입니다. 성격, 배경, 말투, 살아온 세계가 완전히 다른 두 남자가 뭐 어떠한 일을 같이 겪으면서 처음엔 서로를 싫어하다가 결국 진짜 친구가 되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전형적인 얘기인데 제가 그린북을 왜 좋아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단순한 스토리 안에 제 생각을 깨뜨리는 그럼 좀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렇게 몇 개의 레이어로 숨겨져 있어요. 특히 제가 좀 편견에 약한 사람이거든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저에게 좀 의미가 있었는데 내가 누구를 볼 때 이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가?
혹은 내 판단이 정확했던 적, 틀렸던 적, 그리고 내가 누구랑 친해질 때 필요한 조건이 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됐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영화 배경이 1962년도의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면 아직 인종차별이 좀 노골적으로 존재하던 시대인데 어느 정도냐면 미국 남부, 특히 남부에서는 뭐 흑인이 갈 수 있는 곳, 백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아예 이제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식당이나 호텔이나 호텔. 심지어 화장실도 화장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영화 제목 그린북이 그래서 실제로 존재했던 책 이름이에요. 여행 안내서인데 이게 흑인 여행자들이 안전하게 묵을 수 있는 숙소나 식당, 주유소를 정리해둔 책을 그린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명목상으로는 되게 친절한 책 같지만 여기로 가시면 안전합니다지만 사실은 당신은 아무데나 갈 수는 없습니다라는 걸 다른 데는 알려주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다른 데는 사파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맞아요. 왜 그린이지? 그건 모르겠는데. 블랙북 그린북이었대요. 그린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린북이 초록색이에요. 실제로 네. 초록색이에요. 근데 저도 그 고민을 해봤는데 블랙북이라고 하면 그건 좀 그렇지. 좀 너무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너무 그런 게 그렇네요. 아닐까. 안전하다는 뜻 아닐까? 그 왜 그런지 제가 한번 그쵸 그런 느낌일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두 주인공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사회적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양쪽 끝에 다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인물 돈 셜리라는 박사예요. 피아니스트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흑인이에요. 그러면서 고학력자고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궁궐 같은 집에 살아요. 부자. 오늘 오프닝에 나온 것처럼. 왜냐면 너무나 성공한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카네기홀 위에 막 펜트하우스에 살고요. 옷도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말투나 막 어휘도 굉장히 우아하고 자세도 좋고 겉으로 좋아. 딱 보면 그냥 상류층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현대판 귀족의 모든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맞아요. 당시 흑인이 그런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있었던 거죠. 상황이었나 그렇죠. 보네요. 북부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죠. 음. 근데 반면 다른 사람은 토니 발레론가 이따가 이제 제가 계속 토니라고 말할 사람인데 백인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에요. 그래서 뉴욕의 클럽에서 일하던 약간 거친 사람. 거친 일도 하시는 그쵸. 분. 네, 주먹도 좀 쓰고. 맞아요. 주먹 좀 쓰고 말도 되게 거칠게 하는 노동자 계급의 남자인데 말보다 주먹이 빠르고 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고 당연히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고 말도 굉장히 좀 투박하게 해요. 세련된 언어를 쓸 줄 모르고 그런데다가 흑인 차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뭐 흑인 노동자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그 컵을 막 버리는 장면이 초반에 나와요. 그야말로 못 배워서. 맞아요. 그야말로 못 배워서. 그 편견도 실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인종적인 그치. 편견을 초반에는 이제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돼서 저는 이제 초반에 토니를 보고 저도 토니를 판단한 거예요. 와 진짜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맞아요. 저 사람은 진짜 꽉 막혔고 나랑 진짜 안 맞는 사람이고 내가 전형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저도 판단을 한번 해버리고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데 근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러니까 토니를 보는 저의 편견도 같이 깨지고 깨지죠. 그리고 토니가 또 흑인에게 가진 편견도 깨지고 이제 그런 경험이 되게 재밌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토니 같은 사람 절대 안 변해. 진짜 무식하다. 못 배웠다. 거칠 것 같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토니 같은 사람을 실제로 만났으면 저는 말도 안 섞었을 것 같아요. 최대한 피하겠죠. 최대한 피할 것 같고. 나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어. 근데 뒤에 가면 이제 토니는 물론 완벽한 사람 아니지만 토니는 사실 좀 정의로운 면도 있고 부당한 면 앞에서는 막 외면하지 않고 나서는 면도 있고 또 바뀌는 사람이기도 해요. 성장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첫 번째 질문.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 사람은 갱생 가능성이 없다. 저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야. 라고 내가 단정했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 편견이 깨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분은?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 중고등부에 모든 여학생들이 이제 멋있어 하던 오빠가 있었거든요. 옷도 잘 입고 과묵하고 좀 날티나고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근데 그러니까 교회 오빠 치고는 날티가 나니까 인기가 많았던 건데 싸이월드를 이제 들어가서 염탐해 보면 막 여자친구도 있었고 되게 막 좀 날라리 같았어요. 막 어른스럽게 꾸미고 그런 무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날티라고 판단했던 거는 해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약간 물을 먹어서 그렇게 느껴졌던 거야. 통용 한국
교인인 나의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중고등부 뭐 무슨 어린날 뭐 특별한 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오빠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시킨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이제 너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가 이게 풀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한 대 맞은 거에 가까웠죠. 이러면서 내가 구축한 이미지랑은 또 다른 세계. 이제 그쵸. 그런 있었구나. 동경은 끝났고 모르겠어요. 동경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냥 너무 내가 1차원적으로 생각했구나 그 생각은 있었어요. 이 날티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보통 살면서 보통은 편견이 맞아서 깨진 맞아. 적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 강화된 적은 보통은 있으나. 내가 판단이 맞다는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렇네요. 편견 옹호론자로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그린북 자체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거지로 같이 묶어놓은 다음에 서로 조율하는 기간 같은 게 있어야 그 오해가 풀릴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살을 맞아. 부대끼고 맞아, 뭔가를 맞아. 같이 해야 돼. 아니 사실 맞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왜 친해졌지 생각해보면 그냥 가둬놓고 있었기 맞아. 때문에 몇몇 맞아, 시간씩 맞아. 같이 한 공간에 솔직히 지내죠. 맞네.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으면은 웬만하면 그렇게 관계가 깨질 일이 넓어지지 없다. 않죠. 맞네.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특히 음. 나이가 들면 더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 흔히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토니 같은 경우에는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이탈리아계 이민 온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가족 중심적이고 맞아요. 자기랑 되게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만 섞여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이 사람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회가 맞아. 없는 거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험한 일하고 약간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도덕이나 윤리의식도 조금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회사에서 연세도 좀 있고 하는 일도 되게 반복적이고 비슷한 사람 사이에 묶여있던 어떤 선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년퇴임 하셨어요. 그 선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보직에 있다가 엔지니어셨는데 본인이랑 저랑 했던 오뜨밀 런칭할 때쯤에 다시 누군지 알죠? 네. 다시 라디오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인사드리고 했는데 약간 툴툴거리는 스타일이세요. 맞아, 근데 맞아. 그 거기다가 또 이제 오뜨밀이 워낙 새로운 거라는 팀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거 바꿔도 될까요? 이거 이렇게 그치. 해보고 싶은데요. 콘솔을 꼭 거기서 해야 될까요? 막 온갖 그 잡다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근데 기술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고 하다 머글의 보니까 입장에선 질문도 진짜 머글스럽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체계를 모르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개념이 되게 없어. 성가시게 했지 우리가. PD 입장에서는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다 안 된대. 처음에 그냥 무조건 안 된대. 그래서 나는 왜 저렇게까지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엔지니어 특 막 이런 거 무조건 아니면 안 된다. 좀 정년 4, 5년밖에 안 남으셔가지고 지금 저러시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좀 다른 좀 유도리 있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엔지니어 찾아가가지고 막 따로 부탁해가지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해결이 되잖아 기술적으로. 그러면 그분이 그 해결된 방식에 맞춰서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속 시간이 지나고 부대끼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분은 완전 초 FM. 맞아. 안전제일주의. 맞아요. 방송에선 또 그게 필요하잖아요. 송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제거한다. 게이트키퍼야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 하셨던 어. 거예요. 그래서 송출에 문제가 없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맞아. 사실 방금 오지가 말했지만 그게 방송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안전제일주의를 누군가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 음. 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시스템이 안정된 이후로는 이분이 가장 놓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잔실수 없이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거야. 맞아, 오면은 맞아. 마이크 연결하고 체크하고 이거 솔직히 다른 조금 젊은 엔지니어들 놓칠 때도 있어. 근데 이분은 전부 체크해. 너무 끝나고 공감. 정리도. 마찬가지해서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가 사실 그 아까 말했지만 살짝 툴툴거리며 얘기하시는 스타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주로 하시고 이런 분이다 보니까 사이가 좀 안 좋은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 팀이랑 별개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 때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약간 뭐 중재까지는 아니어도 판을 좀 들어주게. 판을 좀 이렇게 해서 저분 알고 보면 좋은 분이다. 이제 이거를 하려고 노력까지 했었어요. 사실 저 원래 남의 인간관계에 그렇게 개입하는 편이 아닌데 이거 약간 오해가 있다 이분에 대해서는. 진짜 공감해요. 그런 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토니를 생각하면서 맞아. 딱 생각이 났어요. 조금 약간 나이 많고 비슷해. 투박하신 분인데 알고 보면은 그런 사람 아닌. 그쵸? 그게 딱 그런 캐릭터가 이제 토니인데 토니가 돈 셜리 박사를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박사를 만나게 되는 과정은 이제 토니가 일하던 클럽이 뭐 어찌저찌 사연이 좀 생겨서 또 주먹 좀 쓰고 하다가 맞아요. 문을 잠깐 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장 돈을 못 버니까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그때 마침 돈 셜리 박사가 채용 공고를 냅니다. 미국 남부에 순회 공연을 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 함께할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토니가 거기에 지원을 했다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펼쳐지는 게 일단 표면적으로 돈 셜리가 고용인이죠. 사장님이고 토니는 이제 직원, 피고용인이고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은 셜리니까 돈을 받는 토니가 을인 상황이죠. 계급적으로 보면 셜리가 위에 있는데 또 셜리가 박사고 성공한 피아니스트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남부 투어를 간다고 했잖아요. 피아니스트가. 그러니까 이 여행이 뉴욕에서 남부 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뒤집히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돈 셜리가 무대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나가서 막 공연을 하면 백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무대에서 딱 내려오는 순간에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공연한 그 무대 옆에 있는 화장실도 못 쓰는 흑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아? 진짜 게스트 대여이 화장실은 없어. 쓰게 해줘야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 공연하는 공간이 다 엄청 고급스러운 곳인데 거기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식사를 공연은 못 또 해요. 부르네. 그게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죠.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가식적인 위선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엄청 거예요. 나와요. 네, 돈 셜리를 막 이렇게 존경하는 척하지만 그거는 오로지 이 사람이 그 무대 위에서 피아니스트로서 기능할 때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음악을 좋아하는 백인 청중들이 있잖아. 그들 그들 때문에 눈치를 보는 불렀다에 거지. 가까운 거지. 맞아요. 잘해줄 이유는 없는 거야. 그쵸. 근데 뭐 토니는 사실 뭐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냥 고용된 뭐 드라이버에 불과하지만 남부로 내려가면 어쨌든 백인 남자잖아요. 그래서 셜리보다 훨씬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말빨도 먹혀. 그쵸. 말도 잘하고. 그래서 토니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단순히 운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셜리를 좀 보호해주는 그러겠네요. 그런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저는 이 지점부터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편견에 따라서 이 둘 사이가 계속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뭐 돈을 기준으로 보면 셜리가 위고, 인종을 기준으로 보면 토니가 위고, 교양을 기준으로 보면 셜리가 위고, 현실적인 생존력을 기준으로 보면 또 토니가 위고. 근데 그래서 보면서 이게 되게 우습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위라는 계급이라는 게.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두 사람이 아무래도 이런 계급이 계속 있다 보니까 서로를 좀 불편하고 어울리기 힘든 상대로 생각을 합니다. 토니가 보기에는 셜리는 너무 좀 차갑고 귀족처럼 구는 사람 같고 까다롭다. 고상한 척하고. 고상한 척한다. 재수없게 느꼈겠지. 재수 없어요. 맞아. 돈 많고 그냥 그 부자에게 갖는 편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뭐 이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이 있고 또 반면 셜리가 보기에는 토니가 너무 품위 없고 거칠고 무식하다라고 보이죠.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두 사람이 이런 불편한 관계를 깨나가는 과정들이 너무 사소해요. 좋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사소한 일들을 같이 겪으면서 그걸 깨나가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제 최애 장면 그 차 안에서 치킨을 먹는 나 지금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맞아요. 소리가 났어요 지금 배에서. 그 둘이 아무래도 계속 이동하는 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차 안에서 토니가 막 무슨 휴게소 길에서 사온 그런 막 기름 줄줄 묻어 있는 KFC. 맞아요. KFC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야. 프라이드 치킨을 막 맛있겠다. 운전하면서 남부에서 직접 먹어. 손에 막 기름 다 잘잘 켄터키야. 맞아요. 켄터키에서 막 직접 켄터키에서 먹어. 먹어요. 너무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걸 막 손으로 먹어요. 근데 셜리는 어떻게 차에서 저거를 손에 기름 그렇구나. 묻혀가면서 저렇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요. 어. 근데 막 차 안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냐, 손으로 막 그걸 집어서 먹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 잡사봐. 토니가 진짜 정확히 한번 잡사봐. 한번 잡사발 잡사봐. 빡세게. 맞아요. 이걸 어. 막 이 맛을 모르냐 이러면서 우리 입에 막 할머니가 김치 무조건 손으로 찢어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권하고 막 그리고 막 뼈도 막 그냥 밖에다 막 버려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토니가 셜리에게 막 고급스러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내려놔도 괜찮아. 이런 자유를 이렇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좀 생활의 감각을 알려주는 장면이고 근데 그거를 또 셜리가 배우는 장면? 그게 되게 재밌었고 근데 반대로 셜리가 토니에게 또 알려주는 세상과 장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토니가 이제 투어를 오래 다니니까 아내가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편지로 편지를 안부 써요. 인사를 써야 되는데 글을 잘 못 써요. 글재주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아내가 감동받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옆에서 셜리가
진짜 그 연애 편지 코치해 주듯이 이렇게 써라 이렇게 문장을 코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섬세한 문장, 로맨틱한 문장. 낭만을 약간 감이 그러니까 있는. 이런 맞아요. 식이에요. 원래 토니가 보내던 거는 나는 버거를 먹으며 지내고 있어. 빨래를 빨아가지고 TV에 넣어 이런 수준인데. 맞아. 전보야 전보. 근데 이제 셜리가 지도해 준 거는 당신을 보면 아이오와의 평원이 떠올라. 맞아요. 네 생각이 났어.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제일 더 좋아하는 장면은 토니 아내가 그 셜리를 박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점, 서로가 없는 거를 되게 평등하게 가르쳐주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셜리는 토니에게 감정을 어떻게 좀 우아하고 세련되게 전하는지를 알려주고 또 반대로 토니는 셜리에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맞아. 거를 알려주는 거죠. 토니는 아름다움을 좀 배워간다. 문화를 배워간다면 이제 셜리는 삶의 생동감이 어떤 건지 그런 감각을 알아간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사이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방식이 되게 사소하고 되게 구체적이고 이 둘이 사실 사회적 조건만 놓고 보면 평생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흑인과 백인이고 상류층이고 노동자 계급이고 고학력자 저학력자 고용인과 피고용인 살아온 세계도 너무 다르고 둘이 쓰는 언어도 다르는데 그냥 이렇게 아주 사소한 순간에 치킨 먹어봐 그리고 편지 이렇게 써봐 이렇게 서로를 그 사소한 도움으로 도와주면서 가까워지는 그 우정이 너무 거창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냥 서로를 막 엄청 사랑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내 세상을 조금씩 알려주면서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랑 이렇게 좀 평등한 관계가 돼서 찐친이 됐던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저번 시간이랑도 약간 또 이어지는 인생 이야기. 제가 소셜 벤처 무슨 복수 전공을 했어요. 대학에서 결국. 와 이거 시리즈물이다. 쉽게 말해서 이런 창업 같은 거를 하는 어떤 특별 전공이었는데 제가 이제 비경영대 출신 전공 몇 안 되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이 다 자기들끼리 또 스타트업 좀 학교 안에서 하던 친구들끼리는 다 인맥이 있어서 저는 인맥이 없는 거예요. 너무 경영대 그 경영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되게 그 안에서 되게 고군분투를 했어요. 더 중심부로 가려고. 나중에 결국 제가 과대까지 했어요. 어머, 그걸 향해서 계속 노력하는 상황이었는데 주변부에 항상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벤처나 창업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번들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소소하게. 근데 일반적인 그런 기업론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수업에서 창업을 실제 실습해야 되는 수업에서 그 쉽게 말하면 조용하게 있었던 그 친구들이랑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막 정말 힙스터 같고 막 내가 알던 패션, 내가 알던 어떤 농담, 내가 쓰던 언어들이랑 다 다른 어떤 분위기의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잘 받아들여줬어요. 오히려 좀 자기들이 자유로우니까 그치. 나같이 막 주류가 되기 위해 애쓰는 막 그런 전형적인 막 경영대 학생같이 하고 다니려고 애쓰는 애가 맞지만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냥 껴주더라고요. 내향인들은 잘 받아줘. 오히려 그냥 그러려니 뭐 모임해도 껴주고 제가 또 가서 또 잘 되게 또 솔직하게 저를 좀 포장하지 않고 했더니 금방 친구가 된 거예요. 되게 오래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스타트업 전공한 몇십 명 친구 끝났거든요. 그치. 졸업과 동시에 다 끝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만 유일하게 창업 같이 한 친구로 남았어요. 그렇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이 스펙트럼 상으로는 되게 멀리 있을 법한 나랑 이제 기존의 나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분류의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자랑거리예요. 나한테는 이런 친구들 이런 스펙트럼이 내가 넓다. 약간 이런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그 외에는 대체로 내가 친해지지 못하겠다? 보통은 못 친해졌어요. 삶이 그렇죠. 저는 완전 친구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달랐던 사람과 찐친까지 돼본 경험은 솔직히는 없는데 찐친은 어렵죠. 첫인상이나 초기 경험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사람이랑 친하게 지냈던 시기는 있습니다. 대학 신입생 시절이었는데 저희 같은 학번 동기가 한 40명 정도 됐거든요. 한 1, 2년 정도는 그 40명 안에서 나랑 같이 엮였던 2명이 있어요. 쟤네 셋이 한 그룹. 이런 정도로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에요. 여자애 둘이었어요. 입담 좋고 유머러스한 스타일. 그래서 처음에 뭐 세터였는지 오리엔테이션이었는지 아무튼 그 초반 그런 술자리 같은 데서 얘네가 둘이 앉아가지고 원래 둘이 친구도 아니었어. 거기서 만나서 친해진 거야.
근데 동기 남자애들이 여초니까 남자애들이 적었거든요. 그 모든 남자애들에게 별명을 하나씩 붙여줬어요. 내 스타일이다. 근데 너무 귀엽다. 무슨 보이 약간 통일성 있게. 근데 그들이 나에게 지어준 별명이 무슨 뭐였냐면 보이였나요? 킨보이였어. 왜? 킨, 질? 질이라는 옛날에 인터넷 쓰던 비속어라고 하는 좀 뭐라고 놀리는 말. 약간 느낌인가? 놀리고 되게 질스럽다 이러면은 질보이. 욕이었어. 약간 구리다. 백 이런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 담겼잖아요. 질스럽다, 질 이렇게 한 거예요. 괴롭힘이네. 근데 그게 그때 남자애들한테 붙인 별명이 다 약간 반쯤 놀리는 거긴 했지만 그러긴 했지만 유일하게 직접적인 비속어처럼 든 건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내가 돌아보면은 그때 좀 그랬어. 좀 삐딱했나 봐. 그냥 좀 과하게 뭔가 뭐 표현하려고 하고 약간 그 관계에 대한 불안 같은 게 있으면 사람이 약간 좀 과해지죠. 그렇잖아요. 널 보면 질이 나와 이런 느낌이. 뭔가 질스럽다였어요. 예. 그러니까 대놓고 놀리는 느낌이었던 거지. 근데 오히려 제일 친한 사람한테 그런 거 주는 거 알죠? 근데 그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냅다 질이라고 하니까 난 사실 그들과 심리적 관계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처음엔 좀 당황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둘 다 약간 경상도에서 자란 거친 여자들이 그런 건가라고 싶었는데 이게 맨날 같이 놀고 서로 놀림받고 놀리고 하다 보니까 자 그게 친구 관계에서 일종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캐롤라인 랩과 게일 콜드웰의 사례를 봤듯이 일종의 그런 주고받음이 윤활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걸 좀 즐기는 쪽으로 가면서 나중에 저는 질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대학에서 별명으로 이제 소개하고 이럴 때는 그러면은 왜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걸로 약간 이제 내가 관계를 풀어가는 그 소재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 지금까지 관계하는 친구들 다 저거 질이라고 불러요. 아직도. 물론 이제 나이들 그들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질PD로 바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이름 부르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지만 그 당시를 떠오를 때는 뭐 그렇게 부른다. 해서 이제 그 친구들 이렇게 잘 써먹었었는데 사실 이 관계 자체가 이제 한 2, 3학년 되고 하면서 각자 좀 관심들이 달라지고 하면서 이 관계는 계속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진짜 1학년 때 신나게 놀러 다닐 때 그때는 사실 이 경험이 좀 중요했죠. 저는 그 덕PD의 사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 영화에서 좋아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편견을 깨는 건 우리가 막 나 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야지 납작한 사람을 입체적으로 봐야지 라는 어떤 거룩한 생각 선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질 같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냥 그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고 막 유치한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납작한 존재를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되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니가 처음에 셜리를 그냥 재수없는 흑인 피아니스트다 정도로 봤겠지만 여행을 하면서 셜리는 그냥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재수없었을까? 이 사람은 사실 매 순간 모욕을 견디면서 자신만의 품위를 정말 간신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리스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당신의 재능이나 이렇게 이루어온 것들을 정말 존경한다고 이제 친구로서 말해주게 되고 그리고 백인들 앞에서 이렇게 천재 예술가로 사실 대우받고 있지만 무대 밖에서 이 사람이 견뎌야 하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토니도. 반대로 셜리도 토니를 막 무식하고 거친 사람으로만 보지만 이 사람 되게 정이 많네. 그 충성심도 있고 좀 부당한 일 보면은 나서서 이제 해결해주는 면도 있고 이 사람은 세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눈앞에 있는 일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비겁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서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중반 이후에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오프닝으로 제가 인용을 한 셜리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내면의 갈등, 고독을 터뜨리는 장면인데 본인이 돈 많은 백인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라고 돈을 받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흑인인데 더 괴로운 건 그런 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흑인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속하지 그렇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백인도 아니고 나는 흑인 사회에도 속하지 못하고 흑인 사회에서는 또 충분히 너는 흑인이 아니야 라는 말을 이제 폭력적으로 듣고 그리고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과 고립을 안고 있는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 토니는 굉장히 전형적인 마초. 남성이란 말이에요. 딱 마초 남성. 그래서 나는 너처럼 이렇게 충분히 남성적이지도 못하다. 남자도 아니다 나는. 그러면 나는 뭐냐라고 이제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저는 이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2026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그 대사를 들으면 아니 저렇게 칸으로 하나하나 다 나눠야 되나? 저 사람은
그래서 흑인이자 백인이자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사고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 나도 누구를 볼 때 이렇게 한 칸에 이렇게 넣어서 분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다른 책에서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칸에 분류하고 카테고라이즈 하고 싶어 하는 건 약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자는 그쵸, 생존 본능으로 그래서 이게 내가 여유가 없고 약해서 저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는데 조금만 좀 즐거움의 눈으로 저 사람이랑 나랑 사실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입체적으로 쉽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장면이고 이 둘이 계속 공연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공연장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셜리가 그 무대에서 연주하라고 초대를 받았지만 그 식당에서는 밥을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백인 손님들을 위한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셜리가 이제 연주를 거부해요. 처음으로. 근데 그때 토니가 이전까지 처음에 알게 되었던 토니였으면 아마 야 그냥 돈 받아. 연주하고 돈 받아. 재수없게 굴지 말고 이랬을 텐데 그때 이제 토니가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겪는 이런 모욕과 부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의 입체성, 그 서로가 놓인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졌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다 이제 투어가 끝나고 뉴욕에 와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사실 계약 관계니까 일 잘했습니다 하고 퇴근 서로 크리스마스 잘 보냅시다 하고 단기 알바 꿀알바 진짜 돈 많이 받고 이제 토니는 전형적인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이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만찬하고 있어요. 막 그 크리스마스 식탁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사실 토니의 세계에 셜리는 뭐 발을 들일 필요가 없죠. 거기에 올 이유가 없는데. 초대하나? 그 집에 갑니다. 초대를 했고 그 집 문을 두드려요. 셜리가. 정말 안 올 것 같았는데. 되게 이질적이에요. 셜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근데 막 분명히 처음에는 낯설어 하지만 이제 식탁으로 초대를 해서 토니의 아내가 셜리한테 그 조용히 말하고 다 같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영화 내내 사실 그린북의 의미도 그렇고 식사할 수 있는 장소 누가 맘 편히 밥 먹을 수 있는 장소가 계속 상징적으로 좀 구분이 됐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모두가 한 식탁에서 좀 이렇게 좁아 터진 식탁에서 여러 명이 어울려서 그렇게 밥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장면 하나로 이들은 유토피아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두 사람이 겪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들이 그 즐거움들이 이 영화에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냥 뭐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들끼리 편견을 깨고 친해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거?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모욕당했을 때 나 같이 화를 내는 거 아니면 같이 후라이드 치킨을 나눠 먹는 거 이런 작은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내 세상, 개인적인 세상이 변할 수 있고 생각보다 그게 즐거움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 인생에.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계속 두고두고 주기적으로 보는 그런 인생 영화고 그래서 이렇게 뭐 식탁에 누구를 많이 초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식구로. 네, 뭐 대단한 편견을 깨는 것보다 밥 같이 먹는 건 그쵸. 중요하죠. 누구 막 저는 그래서 진짜 사소한 것도 이렇게 식탁에서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나눠 먹으면 서로에게 되게 큰 환대가 존재에 대한 환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던 폭력적인 판단의 기준들을 의심하게 했던 좋은 영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화가 논란도 있습니다. 맞아요. 논란도 있어요. 뭐 실화를 왜곡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인종차별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 다가가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있는 거고 그것이 과연 동일한 비율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전 중요한 게 토니가 그 이탈리아계 이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안에서도 차별받는 쪽에 가까워요. 맞아. 그리고 그 공통점이 사실 셜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화를 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토니의 조언을 듣고 토니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러니까 막 극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요즘 얘기가 많은데 차이점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동료애가 말거기 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공통점을 발견해서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맞네.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측면도 좀 있고요. 연기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재밌어요. 진짜. 명배우들이 나와요. 맞아. 반지의 제왕의 두 꽃미남 중에 하나 아라곤이 주인공인데
그 이탈리아 아저씨예요. 톤이에요. 톤인데 아, 무슨 배 나- 아저씨가 됐구나. 배 나온 아저씨가 돼가지고 나와요. 일부러 살을 많이 살 찌웠어요. 20kg 찌웠대. 이 영화 찍으려고. 이 영화 네, 찍으려고. 아저씨 느낌 내려고.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해. 어머머머. 상상도 못했어요. 그 잘생긴 그 그쵸.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마하셜라 알리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그 흑인 배우들 중에 되게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명배우죠. 그 두 사람의 호연이 진짜 좋고 여러 음악이 흐르는 장면들이라거나 볼거리도 충분합니다. 불편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되게 불편하지 않게 연출을 잘했어요. 유쾌합니다. 그리고 로드무비가 일단 아이템적으로 사기네요. 그쵸. 로드무비, 버디무비. 그리고 자동차 옛날에 오지도 그런 얘기 하나 있잖아. 자동차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얘기가 술술 얘기가 나와요. 돼. 맞아. 조용히 좀 갑시다라고 처음엔 하지만 나중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맞아, 그 뭐 하겠냐 자동차 달리는데. 그리고 허 벌판이거든. 저는 그 자동차 되게 중요한 게 마주보지 않는다는 거 되게 진짜 중요해요. 앞을 보거든. 맞네. 마주보고는 하기 좀 어려운 얘기를 하기가 자연스러운 것 같고 맞네. 저는 이 소개를 들으면서 옛날에 그 트레버 노아 그 에세이 태어난 게 범죄, 태어난 게 범죄. 책이 막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도 주인공이 흑백 혼혈이어서 흑인 사회에서는 백인 그쵸. 취급을 받고 백인 사회에서는 흑인 취급을 받아서 되게 존재 자체로 되게 실제로도 법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는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그 애로사항들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프닝도 듣고 이제 들으면서 어느 계급에 소속되는 것만큼이나 어딘가에 소속됨 자체도 되게 사람한테 엄청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맞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함에서 오는 게 낮은 계층 혹은 불안한 계층에 있는 거에서 주는 마음만큼이나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함이 사람 진짜 힘들게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소속된다는 게 거대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게 그런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네.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 둘 주인공은 서로를 통해서 새로운 소속감 속으로 이제 막 한 걸음을 아마 디딘 거겠죠. 이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소속들이 생겨나겠죠. 진짜 맞다.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책플릭스 소속돼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한 명 한 명이라도 중요하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얘기였어요. 환대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속감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맞아. 밥 숟가락 하나 더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영화 그린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는 뻥이죠. 우리는 사실 그린북에 대한 얘기를 며칠 전에 했다. 네. 오늘 사실 클로징만 따로 따려고 다시 녹음을 합니다. 이런 네. 사태는 또 처음이죠? 전무후무합니다. 편집 요술.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오늘이 바로 2026년 책플릭스 SS 시즌 마지막이다. SS 시즌. 네. SS 시즌이 돼버렸어요. 네. 당분간 댓글 소개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모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F4TV님 남겨주신 조금만 초능력자 편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제 하찮은 초능력은 지금 이 식당이 주는 물은 먹기 괜찮은 물인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물인지 구분해내는 능력이에요. 오, 이거 동남아 가면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유체 이탈이라고 할 만한 경험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때는 와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아주 나중에 TV에서 그런 걸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 알면 뭐가 좋은 거지? 근데 이거 하찮은 초능력 아니지 않아요? 유체 이탈이 거대한 진짜 초능력 진짜 초능력이시잖아요. 이게 초능력이라고 해야지 약간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건지는 알 수 없는 혹시 이 부분이- 댓글도 본체는 침대에 누워있고 영혼이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를 사족을 덧붙인 게 어떤 경험인지 궁금하시죠? 4억 1층의 비밀을 알려주시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딜을 거셨네요. 이 겨울이 되면 알려드릴 수 있을지 알려드릴 수 모르겠지만 네. 네. 그리고 소유하기 소유되기 편의 향기덕후님께서 제게 사치는 제철 과일을 종류별로 맛있을 때인 첫 시기에 구매해서 가장 달콤하게 먹을 때입니다. 사치다. 진짜 사치예요. 부자의 마음을 느낄 때는 간식 창고에서 좋아하는 과자 골라두고 유튜브에 좋아하는 브이로그나 콘텐츠 업로드가 잔뜩 쌓여 있어서 뭘 먼저 볼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할 때 책플릭스 좋죠. 포함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감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스스로의 상황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기쁨과 행복은 늘 소소하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네. 메타인지도 중요하지만 행복은 또 주관적인 거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투투님께서 제가 아침에 유튜브 보면 뭐 주식 얘기보다 에스파 직캠 먼저 누른다. 이게 내 사치다. 네. 이렇게 그쵸. 했던 제 얘기에 저도 방탄 직캠을 바로 누르는 사람입니다. 하시면서 젊음의 나라 에피소드에도 K-팝 팬으로서 공감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보니님 저도
희소성 있는 할머니 케이팝 팬으로 남고 싶어요. 함께해요 해주셨는데 저희 80까지 존버해봅시다. 그때까지 많네요. 케이팝. 네, 그때까지 케이팝 팬 하고 있으면 주체가 아니고 간지입니다. 간지죠. 베이님께서는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편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주 논란이 컸습니다. 일단은 이번 책은 제가 최근에 읽고 좋아서 주변을 소개하고 리뷰도 써본 책이라 더 반갑네요. 이제 전 책 추천할 때 이렇게 말하려고요. 책플릭스가 모든 것을 말했다. 그게 누구죠? 책플릭스? 괴테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 댓글에서 되게 중요한 대목은 앞으로 맞아요. 읽어드릴 부분에 나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가족들 깨우기용으로 책풀 틀어주는데 두둥부터 세 분의 시끌벅적한 사운드 그리고 밀도 있는 내용까지 알찬하며 반응 좋네요. 덕분에 가족들도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서 효과 좋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가족분들은 책플릭스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가족분들의 본인 등판이 좀 필요한 댓글 부분이다. 반드시 남겨주십시오. 네. 이게 원래 좋아하던 노래도 알람으로 알람이 하면 싫어지는 그러니까요. 마법. 나 너무 싫어가지고 바꿨잖아 예전에. 자 그럼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어서 쏠쏠님. 3, 4년째 꾸준히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빠가 김혜란 작가님의 책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을 읽고 책플릭스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듣고 계신 걸 보고 너무 반가워서 책플릭스 영업을 했습니다. 항상 좋은 콘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아, 가족에게 영업, 찐 영업 아닌가요? 진짜 그것도 아빠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책을 읽고 또 책 팟캐스트까지 같이 듣고 계신 정말 행복한 상황이시겠네요. 야채만두님은 저희가 댓글 달아달라고 해서 정말 댓글 달아주신 분입니다. 아, 예전에 제가 혼밥생활자의 책장 공개방송 갔다가 누군가 저의 목소리를 알아보셔서 자만추한 청취자가 있었죠. 놀랐던 그 에피소드에 대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횡단보도에서 덕PD님께 인사드렸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귀에 딱 꽂히는 거예요. 사거리 한복판에서 주책인 줄 알았지만 횡단보도여서 2번 정도 더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청취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면 감사의 마음이 전달될까 싶어 아는 척을 감행했었는데 기겁하셨다고 해서 해명 댓글 살짝 올려봅니다. 제가 기겁한 건 싫어서가 아니라 기겁하시진 않았어요. 네, 내가 기겁했다고 했어 말은. 아, 근데 그래요? 이제 그 기겁은 파지티브다. 기쁨의 기겁. 괄호 열고 P 있었다 설명드리고요. 네. 목소리만으로 누군가를 바로 떠올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니 이것이 팟캐스트의 묘미인가 싶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이 어떻게든 가닿길 바라며 화이팅입니다. 와, 너무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산토끼의 비리님께서 일단 한번 소개해드렸죠. 닉네임부터 강렬하다. 범상치 않죠? 다 듣는데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콘텐츠가 생각보다 오래 듣더라고요. 한 달이면 우리 거 다 들을 수 있나 봐. 어, 그래요? 하루 종일 이것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러닝 1화에 타임이. 가까워질수록 맛있는 계절 음식을 철지나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치를 못하고 계시는군요. 역순으로 1화를 다 듣고 자동으로 최신화로 넘어갔을 때 들려오는 첫 목소리가 그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변치 않고 익숙하네요. 시적이야. 앞으로도 그렇겠죠? 저희가 6년째니까. 그쵸. 6년 했으니까. 만 6년이다 이제. 그래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저는 근데 늘 갑자기 그랬듯 빠이빠이. 다시 팟캐스트를 찾아 떠나겠죠? 다른 점이라면 책 모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받아서 책 모임을 참여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책디님과 오지님에 대한 부분도 써보려다가 출연진 분들 팬픽 겸 팬아트를 아예 만들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저희 캐릭터 해석을 되게 재밌게 해주셨던 분이잖아요. 와, 이거 팟빵에 여러분 지금 다른 플랫폼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팟빵에 책플릭스 들어가 보시면은 댓글을 뭐가 있어요? 뭐가 꼭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흉한 것이 있어요. 흉한 것이. 너무 싱크로율이 너무 잘 맞아서 저 좀 약간 소름 돋지 충격 먹었어요. 않았어요? 이게 지금 진짜? 보면은 착하게 살아야 돼. 아마도 저희가 방송하면서 뭐 오뜨밀이니 앉아서 세계 속 노출이 좀 됐죠. 라디오 가가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찾아보신 것 같아요. 맞아, 안 그러면은 맞아. 본인 알수 없는. 얼굴에 선글라스를 끼울 수가 없다. 맞아요. 지금 이미지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책디도 좀 비슷하고 저도 제 그걸 좀 비슷해. 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저를 이제 어. 로봇으로 표현해 놓으셨지만 근데 그런 이미지를 뭔지 알겠어. 그래서 진짜 찐이시다. 찐이시네요. 덕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미지는 약간 제가 제일 먼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노출이 제일 덜 노출이 안 됐기 됐어. 때문에. 너 세일러 네. 먹튀리 보는 줄 알았어. 저는 그런 여전히 느낌이었다. 신비 속에 맞아. 남아있겠습니다. 저 이거 뭘로 만드신지 궁금해요. 그치. 네. 뭔가 AI 뭔가 트레이닝. AI를 쓰긴 썼어. 근데 그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으셨는지. 그치. 예. 너무 궁금해. 이게 AI가 이런 감성 따라올 수 없을 것 이거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넣어서는 안 나와요. 네. 100% 프롬프트 되게 디테일하게 썼다. 네. 아무튼 다른 분들도 한번 와서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와, 볼만합니다. 한 번쯤 볼만합니다. 달리는 리사 아빠님 댓글 달려고 팟빵이라는 걸 가입했습니다. 팟빵 듣고 계시죠? 나름대로 지적인 호기심도 채우고 세 분이서 친구처럼 진행하는 걸 듣다 보면 저도 마치 그 자리에서 같이 떠드는 기분이 들어 참 좋습니다.
나이가 50이 다 되어가다 보니 기분 좋게 누군가와 수다 떨 기회가 없는데 제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해주는 방송이라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다 듣고 더 들을 거 없어지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책플릭스의 순기능은 지적 만족감 플러스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생각해요. 본연의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세 분의 대화에 마음으로 동참하며 같이 떠들고 웃는 다른 누군가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더욱 힘내서 많이 분량 찍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러브레터를 적어주셨어요. 한 편을. 저희도 사랑합니다. 진짜 감동이 줄줄 정말. 진짜 감동이에요. 사실 이 댓글 보고 야 우리 댓글 다시 녹음해야겠다. 그 결심한 생각을 계기였죠. 했었죠. 근데 너무 이분- 감동 포인트가 좀 여러 개 있었는데 일단은 기분 좋게 누군가와 수다 떨 기회가 없는데 우리랑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라는 게 딱 우리의 뭔가 기획 의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얘기할 줄 몰랐는데 네. 책플릭스 기획안 열어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수다 떨듯이 들을 수 있는 콘텐츠 큐레이션 방송. 컨셉트에 딱 이 문장 써있어. 맞아요. 소름. 우리 기획 의도대로 이렇게 실행되는 방송이었어요? 나는 기획 의도를 항상 의식하면서 만들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지적인 떠들었을 만족감과 정서적 만족감 이런 표현도 너무 과분한 표현인 것 같은데 뿐인데. 너무 좋고요. 이런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라는 말도 너무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말 맞아요. 같아서 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내서 분량을 찍어내야 되는데 찍어내야 네. 되는데. 못 찍어내게 된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베니더크님, 고고딩님, 더스티누님, 장농장노님, 마따님, 김승현님 등등 댓글 남겨주신 많은 분들과 블로그의 책플리스트 꾸준히 언급해주시는 보보님, 선호즈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SS 시즌이 끝나는데 왜 끝나느냐? 네. 왜 끝나죠? 그러니까 제가 콘텐츠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인간을 생산하러 가게 됐습니다. 준비운 멘트야?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인간을 생산하다니. 제가 정말 틀릴 말은 아닌데. 인구 증가에 좀 기여하는, 기여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게 되었고요. 인구 증가에 기여하려고 떠나는 건 아니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말을 더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러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게 됐고요. 돌아올 테니까 너무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주시고 너무 큰 빅 인사는 하지 말아주세요. 잠시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ISTJ니까 로봇 진짜 같아. 희망적으로 대책 없이 희망적으로 살자고요, 우리. 아니 사실 저희가 그 올해 이번에 시즌 시작할 때 보니가 이미 맞아요. 예정돼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출산 예정이라는 건 정해졌기 그쵸. 때문에 책 뒤에 이어서 다산의 축복입니다. 출산 여기 명문 지금. 책플릭스. 뭐 하는지 모르겠어. 다들 이렇게 떠나간다 나를 두고 그런 느낌인데 오지도 떠날 건가요 혹시? 떠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 더 데리고 온다. 새로운 여정으로 네. 나아간다. 라고 생각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조금 정해져 있었는데 날짜가 원래 먼 길로 돌아가고 싶어서 지난주에도 일부러 한 편 더 하고 네.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맞아요. 끝까지 질척거려봤습니다. 네, 저희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니가 돌아오기 전에 폐지하면은 보니가 너무 슬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출산 휴가 중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진짜 올 의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올 사람입니다. 네, 진짜 맞아요. 올 것 같아서 약간 네, 무서웠어. 진짜 올 거예요. 애기 안고서라도 올 것 같아. 네. 무서운데? 함께해요. 예, 저희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또 만나요.